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놓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반 투르게네프가 1860년에 발표한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이 러시아의 작가가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인용한 여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칼 융의 철학을 연구한 로버트 존슨이 돈키호테, 햄릿,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햄릿의 내면은 여성성의 아름다움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햄릿이 오피리아에게 했던 수녀원으로 가시오라는 대사를 그 예로 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햄릿이 내 어머니의 몸에서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스스로 책망하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심한 실망감과 불신의 대사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로버트 존스는 햄릿에 대해 그의 3차원적 의식 앞에 모든 여성성은 시들어 죽는다라고 단호하게 단정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생각이 단순하고 그래서 바로 행동에 옮기고 마는 돈키호테에 비해 너무나 복잡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햄릿은 자기 생각에 빠져 주저주저하고 그래서 우유부단하며 게다가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여성도 그의 품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 어떤 여인도 품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늘 대비되고 비교되는 두 인물, 돈키호테와 햄릿에게서 보이는 성격적 유형에 대해 트루게네프의 견해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소위 행동형 인간으로서의 돈키호테와 사고형 인간으로서의 햄릿에 대한 것이죠. 돈키호테는 생각에 앞서 일단 저질러 보는 성격의 소유자이고 그것이 작품 전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런 유형의 인물을 말할 때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돈키호테의 이런 행동은 작품 시작부터 발휘됩니다. 시골 노인이 기사가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돈키호테라고 칭하고 집을 나가는 장면은 일군의 2장에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자 그는 자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그를 원하고 있는데 자신이 늦으면 죄가 된다는 생각에 일을 서둘렀다. 7월 중 가장 더운 날이었다. 첫 발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사실 이런저런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가자라고 했지만 출발하려는 생각이 앞서 모든 게 대충이고 엉터리였는데요. 말하자면 과거 기사들처럼 기사로서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집을 나갔죠. 어쨌든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마음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고 하니 돈키호테형의 인간에게는 머리나 이성보다는 가슴과 감정이라는 단어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행동하면서 집을 나온 돈키호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향하게 되는데요.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이 모이는 객주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객주집을 성으로, 그 주인을 성주로,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을 귀부인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대화와 행동을 이어가는데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읽었던 기사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 속 상황들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현실과는 매우 달랐죠. 기사 이야기 현실과 돈키호테가 숨쉬는 현실은 픽션과 현실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돈키호테는 시대착오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좌우 충돌은 돈키호테형의 인물들에게는 운명과도 같이 발생하는 당연한 일이죠. 이에 비해 햄릿형의 인물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저하면서 그 실행을 미루게 되는데요. 트루게네프는 이런 상황 중 하나로 햄릿의 3막 1장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상념들이 결국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구나 라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햄릿의 독백인데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숙부 클로디우스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 만일 그를 죽이게 되면 그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햄릿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는 무엇보다도 햄릿이 숙부이자 왕인 클로디우스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햄릿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햄릿은 복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한편 트루게네프는 이런 햄릿에 대해 세부적인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기 몸을 내던질 수 없는 법이다. 햄릿은 결코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성스러운 전투에 나설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햄릿의 인간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에 휩싸인 채 영혼이 혼자이고 따라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햄릿형의 인물에 대한 모욕적일 만큼 매우 단호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햄릿형의 인물은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깊이 빠져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외부 세계, 즉 타인에 대한 믿음도 없으며 그래서 스스로 뿌리를 내지 못한 채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흔들리는 나무는 자기 생명조차 위태위태한 것이고요.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트루게네프는 햄릿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입니다. 햄릿은 회의론자이지만 항상 그 자신에 관해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심적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영원히 흔들린다. 그에 반해 돈키호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되는 말을 하죠. 돈키호테는 땅속 깊숙이 뿌리 내린 요지부두의 고목과도 같다. 네, 이쯤 되면 결론은 거의 확정적이지만 우리는 투르게네프가 돈키호테와 햄릿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 글을 발표할 즈음의 러시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 두 인물에 대한 투르게네프의 본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가 농민을 대변해주고 농노제를 비난한 내용을 담은 사냥꾼 이수기를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 1652년인데요.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을 발표한 1860년 전후의 러시아는 뿌리 깊은 봉건 체제의 틀을 깨려는 사회개혁 또는 혁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진보와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요. 높아진 그의 명성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컸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그는 단순한 한 명의 작가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가 비록 근대 문학 작품 중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두 인물을 지목해 비교하는 이 글은 당시 심각했던 사회 문제에 대해 잘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외면하는가 하면 주어진 상황에 안주했던 지식인들이나 귀족들에 대한 외침이나 경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체제나 구조에 빠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햄릿형 인물에 대입하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을 햄릿형의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회개혁과 혁명을 위해서는 이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바로 행동으로 옮길 것을 호소했던 것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햄릿형의 인물보다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돈키호테형의 인물에 더욱더 방점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두 극단의 인물 중 러시아의 문호 투르게네프는 돈키호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비교 때문에 돈키호테 형이니 햄릿 형이니 하는 두 인물에 대한 전형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 지금 우리까지 그 전형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두 인물은 그렇게 쉽게 전형화되거나 규정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햄릿형의 인물과 돈키호테형의 인물에 대한 비교를 투르게네프의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의 내용을 짚어보면서 알아봤는데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유형의 인물들이 많을까요? 아울러 돈키호테와 헨리 쪽 어떤 인물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진정 우리 자신은 어떤 유형의 인물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